회중시계와 손목시계의 차이를 아시나요? 16세기부터 대세였던 회중시계는 갑자기 손목시계에 밀렸죠. 왜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회중시계는 주머니에 넣고 체인으로 고정했어요. 이 체인엔 종종 클럽이나 단체의 문장이 새겨진 펜던트가 있었죠. 때론 시계 태엽키, 성냥갑, 심지어 시각 커터 같은 실용적인 장비도 달았어요. 이런 장치들은 보통 과하게 장식된 스타일이었대요. 여성용은 짧은 가죽 스트랩이나 덮개 형태로 더 장식적이었고요. 하지만 이 멋진 회중시계 시대는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시간 확인은 매우 중요했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건 너무 번거롭고 위험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트렌치워치라는 과도기적 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회중시계에 스트랩을 달아 손목에 찰 수 있게 만든 것이었어요. 전쟁 후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손목시계를 선호했어요. 손목시계는 회중시계를 빠르게 대체하며 새로운 표준이 되었죠.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찾는 손목시계는 전쟁의 유산인 셈이죠. 신기한 게 1462년엔 이미 회중시계가 언급되고 있었대요. 이렇게 오래된 회중시계가 전쟁으로 인해 사라졌다니 정말 놀랍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한국에서 물건 줄 때 왜 꼭 두 손으로 주는지 아셨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 유교 문화에서 온 거더라고요. 유교에서는 공경과 겸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나이 많은 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물건을 두 손으로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존경의 표현인 거죠. 한 손은 너무 건방져 보인다고 여겨졌대요. 오마이갓. 이건 그냥 물건을 전달하는 걸 넘어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심지어 잔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거나 한 손으로 받고 다른 손으로 받쳐야 해요. 이게 다 예의를 지키는 방식인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존경을 표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들지 않는 것도 유교적 가치관 때문이에요. 수저를 놓을 때 소리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먹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모든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네요. 다음번에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넬 때 이 영상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멋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워터맨 펜이 프랑스 회사인 거 아셨어요? 이름은 미국 같죠?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사실 1884년 뉴욕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창업자 루이스 워터맨은 만년필 역사의 초기 멤버이고요. 그런데 이 미국 회사가 어쩌다 프랑스 대표 브랜드가 됐을까요? 경영권 변화 때문이었죠.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예요. 워터맨은 한때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됐어요. 2000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죠. 미국 대기업 뉴엘 브랜즈에 인수되었거든요. 정확히는 뉴엘 브랜즈 자회사 샘포드 L.P.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워터맨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프랑스 회사지만 최종 소유주는 미국 기업인 거예요. 복잡한 국제 기업 관계 같지 않나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셈이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신기해요. 다음번에 워터맨 펜을 보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작은 물건에도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있답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또 다른 신기한 사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길 가다 맨홀 뚜껑 보셨죠? 진짜 신기한 게 왜 다 동그란지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네모나거나 세모난 것도 있을 법한데 말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헉 했어요. 이유를 들으면 아, 생각해보니 당연하네 할걸요? 만약 맨홀 뚜껑이 네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대각선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어요. 작업자나 행인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원형 뚜껑은 절대 아래로 빠지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구멍보다 넓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원형 맨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안전 문제 해결은 물론 이동도 훨씬 편하답니다. 무겁지만 굴려서 옮길 수 있으니까요. 보통 도시의 지하시설물 접근에 쓰여요.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정말 다양하죠. 아, 호주에서는 집 천장 접근용 해치도 맨홀이라고 부른대요. 크기도 450mm 정사각형으로 길거리 맨홀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이제 맨홀 뚜껑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안녕. 여러분, 구글이 전 세계 웹사이트 중 1위인 거 아셨어요?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구글이 장악하고 있대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 거대한 구글 검색이 미국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물론 미국이 24, 1%로 제일 많지만 인도 5, 6%, 일본 5% 등 여러 나라에서 트래픽이 와요. 더 신기한 건 구글 사용자 중 58%가 남성, 42%가 여성이라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다양하긴 하죠. 그럼 구글은 대체 어떻게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페이지 랭크 시스템 때문이래요. 웹사이트의 중요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죠. 똑똑하네요. 구글 검색이 단순히 텍스트만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아셨나요?
비행기, 날씨, 환율, 단위 변환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처음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었대요. 스코트 하산도 함께 참여해서 1996년에 시작했죠. 심지어 수잔 보이치키의 착오에서 시작됐다니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세계 1위 웹사이트지만 시작은 정말 미미했네요. 이 거대한 공룡이 겨우 20여 년 만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다음에 구글 검색할 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떠올려보세요. 매일 쓰는 구글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에 물어보세요. 아는 게 힘이죠. 매일 쓰는 구글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에 물어보세요. 아는 게 힘이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가 2045년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대요. 일본을 뛰어넘는다고 하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고령화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의학과 과학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진 덕분이죠. 그런데 출산율 감소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계속 줄어들었어요. 1980년대까진 인구가 안정될 거라 믿었는데 계속 줄었죠. 결국 2021년엔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높은 경제적 불평등이 그중 하나인데요.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OECD 회원국인데도 임금이 낮다는 점이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집값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짜 걱정이에요. 2019년에 14.9%였던 노인 인구 비율이요. 2067년에는 무려 46.5%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일하는 사람보다 어르신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죠. 와, 생각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인구 감소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미래의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왜 항상 검은색인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 비밀은 카본 블랙이라는 물질에 숨어 있답니다. 이건 완전 연소가 안 된 탄소 덩어리로 석탄 타르나 석유 제품을 태우다 만 걸로 만들어져요. 이 검은색이 타이어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타이어를 튼튼하게 만드는 보강제이자 색소 역할을 하죠. 덕분에 타이어가 더 오래가고 마모에 강해지는 거예요. 플라스틱, 페인트, 잉크에도 들어가 색을 내고 보호하는 데 쓰인대요. 신기한 건 유럽연합에서는 식물성 물질로 만든 카본 블랙을 식품 착색제로도 쓴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카본 블랙이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이걸 투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즉,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주로 고농도 분진에 단기간 노출될 때 문제라고 해요. 코나 목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타이어를 만지는 정도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요. 매일 보던 검은 타이어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신기하죠? 이젠 타이어를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혹시 2153이 적힌 검은색 음식 보셨다면 이제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흥미로운 비밀 들고 올게요. 안녕. 그리고 혹시 2153이 적힌 검은색 음식 보셨다면 이제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흥미로운 비밀 들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너바나의 2집 네버마인드가 헤어메탈을 끝냈다는 사실 아셨나요? 1991년 이 앨범이 나오면서 음악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죠. 1987년 워싱턴주 에버딘에서 결성된 너바나는 처음엔 작은 밴드였어요. 커트 코베인과 크리스 노보셀릭이 주축이 되어 수많은 드러머를 거쳤죠. 데이브 그롤이 1990년에 합류하면서 전설적인 라인업이 완성됩니다. 1989년 인디 레이블 서브팝에서 첫 앨범 블리치로 시애틀 그런지 씬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들의 음악은 조용한 벌스와 시끄러운 코러스의 대비가 특징이었죠. 1990년 메이저 레이블 DGC 레코드와 계약하며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1991년 네버마인드의 첫 싱글 스멜즈 라이크 틴 스피릿이 터졌어요. 이 곡은 예상치 못한 메인스트림 대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팝음악과는 전혀 다른 신선함이 있었거든요. 당연한 결과였죠. 네버마인드는 90년대 문화 현상이 되었고 미국에서 13배 플래티넘을 달성했어요. 이 앨범이 바로 헤어메탈 위 인기를 끝냈다고 평가받죠. 펑크 미학, 팝 멜로디와 노이즈의 결합, 사회 소외감 테마가 글로벌 인기를 가져왔어요. 엄청난 투어와 컴필레이션 앨범 인세스티사이드도 발표했죠. 대망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인유테로가 1993년에 나옵니다. 이 앨범은 미국과 영국 차트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어요. 너바나는 얼터너티브 록을 대중화시키고 X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며 록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너바나 노래를 들을 때 이런 역사를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태평양 문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어라는 사실 아셨나요? 수족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서식지는 훨씬 더 깊은 곳이죠. 이 문어는 북태평양의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 분포해요.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부터 러시아 극동까지 살아요. 이 거대한 문어가 주로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조간대부터 2000m 깊이까지 살 수 있죠. 2000m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를 쌓은 높이와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그렇게 깊은 곳에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그들은 차갑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좋아하니 당연하죠. 심해는 바로 그런 환경을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깊은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믿기 힘든 지능 덕분에 인지 연구에도 중요한 대상이에요. 그들의 지능은 정말 놀랍죠. 낚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수족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중요한 존재들이죠. 다음에 이 거대 문어를 보면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을 떠올려 보세요. 깊은 바다의 신비가 바로 그들 안에 담겨 있답니다. 바다 밑 2000m에서 거대한 문어가 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고수를 비누 맛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 신기하죠?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모두가 같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수는 멕시코, 인도, 동남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허브잖아요. 싱싱한 잎은 실란트로, 씨앗은 향신료로 쓰여요. 대부분은 신선하고 시트러스한 맛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역한 비누나 썩은 맛이 난다는 거죠. 똑같은 식물인데 맛이 다르다니 희한하잖아요. 고수 싫어하는 친구 있었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저도 충격받았잖아요. 범인은 바로 우리 몸속 유전자 때문이었어요. OR6A2라는 특정 유전자 때문이래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 유전자 변이로 고수 속 알데히드 성분을 다르게 인지하는 거예요. 알데히드는 비누나 벌레 같은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고수에서 비누 맛을 느끼는 거랍니다. 맛의 세계는 정말 복잡해요. 이거 진짜 신기하죠? 고수 싫어하는 친구 놀리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음번에 고수를 보면 OR6A2 유전자를 꼭 기억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작은 과학이 숨어있는 게 많아요. 맛이란 게 얼마나 개인적인 경험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오늘도 몰랐던 상식 하나 추가. 다음엔 어떤 신기한 걸 알아볼까요?